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얘기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좀 양도소득세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개념 배웠죠. 양도, 그렇죠? 양도라는 것은 복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정리. 양도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다. 그렇죠? 그럼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뭘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가. 그 대가를 받는 관계가 되면 양도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양도로 보는 유형 중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더라.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더라.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된다면 이건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다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차익 등을 계산해서 이거 갖다가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차익이 생겨도 우리가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받지 맙시다 라는 이런 비과세 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비과세 규정은 우리가 그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파산 선고 처분.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한 거죠. 처분한 거예요. 그럼 처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 두 번째는 뭐냐면 농지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분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환하거나 이런 분합 거래를 했었을 때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처분이 되면 차익이 생겨도 이거는 세금을 발생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비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세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었죠? 네, 배우자인 가족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1세대로 보는 예외적인 것이 있다. 뭐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30세 이상 그런 등이 되면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기초 자료에는 없지만은 요거는 이제 기본서 있으니까 나중에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해줄 줄 알았어요. 기초 단계에서는요. 네, 용어적인 이해. 1주택이라는 것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 상시 주거용 집이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집들이 있을 수 있다. 뭐 혼인 등을 했었을 때 불가피하게 집이 두 채가 됐다. 그랬을 땐 두 채일지라도 한 채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데 수용을 당했다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거나, 그렇죠? 뭐 질병, 취약, 근무 이런 형편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집이 두 채예요. 집이 한 채, 두 채예요. 두 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투자 목적으로 이제 이 집을 샀겠죠. 그러면 한 세대, 자, 한 가족이 있고요. 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요 집이 2년 이상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보유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집을 팔게 되면 2년 보유가 되어 있고 1세대는 맞지만 집이 두 채가 되는 거니까, 이걸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세금을 내야겠죠?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308페이지 보시면은 1주택의 예외적인 조항 있죠.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이 이거는 불가피한 사유가 됐을 때는 불가피한,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됐을 때는 두 채를 한 채로 봐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비과세 주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종전집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은 이제 신주택을 말하겠죠. 신주택을 취득하여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 신주택을 취득 후 그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주겠다. 그러니까 1번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상황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상황은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어요. 서울에 딱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 부산에다가 내가 집을 하나 얻어놓습니다. 부산에다 집을 하나 얻어놔요. 신주택을 산 거예요. 부산으로 이사 가려고. 근무지 때문에 이사 가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서울집을 이제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집이 이제 종전주택이 된 거죠. 종전주택. 요게 이제 신주택이 된 거고. 그 상황에서 이 종전주택을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요게 매도하는 것이 요 부산집을 사자마자 이 서울집이 바로바로 팔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팔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랬더니 보니까 요 서울집이 뭐 한 6개월 정도 만에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상태에서 집을 팔아도 이런 투기 목적의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안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른 거죠. 이 경우는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파는 거하고 이건 내가 이사를 가서 이쪽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파는 이런 우발적으로 집이 한시적으로 두 채가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런 식의 주택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 아니지 않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거니까 이거는 몇 주택으로 봐주자? 1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동거 봉양에 따른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우리가 동거 봉양이 되겠죠. 동거 봉양 목적으로 집을 합치는 거예요. 동거 봉양 목적으로 집을 우리가 합친다 이겁니다. 동거 봉양 모시기 위해서 집을 합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시기 위해서 집을 합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아버지가 집이 있고 아버님께서 집이 있고 아들도 집이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집을 갖고 있다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아버님이 연세가 한 70세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 집 팔고 들어오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봉양을 효도를 갖다가 권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효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처분했을 때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봉양하기 위해서 파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말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거죠. 효도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거기 보시면 연세가 자 밑줄 하나 쳐볼까요? 60세 이상이다. 60세 이상. 그다음에 4번은 이제 뭐냐면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 밑줄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이에요.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이면 지방 주택을 말하죠. 지방 소재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이내 밑줄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하, 근무, 질병 등의 형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보시면은 서울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가 이전을 합니다. 지방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 같은 걸 사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이쪽으로 내가 근무지 이전 때문에 가게 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서울 집을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방 근무지, 거기 나온 대로 취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 팔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도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겁니다. 일반주택.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죠. 동그라미 5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죠. 내가 집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일반주택이에요. 그리고 상속받은 집이 있다 이거죠. 상속받은 집이 있어요. 상속을 받은 집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받은 집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요 집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일반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이게 1세대 2년 보유 요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비과세 받으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집이 두 채가 아니라 그냥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불가피한 사유 아니냐 이거죠. 말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일반 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해줘야겠다 이거. 일반 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긴 한데 중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왜 비과세 돼, 왜 불가피한 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6번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 그렇죠? 문화재죠. 그렇다면 이거는 비과세 해줘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농어촌 주택인 상속, 인농, 귀농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7번 같은 경우도 이거죠. 7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은 이제 귀농도를 많이들 생각하죠. 그렇죠. 귀농 귀촌. 그렇죠.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귀농을 했다면 요즘은 40, 50대 분들이 귀농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나이 먹고 귀농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40대, 50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원 생활도 좀 하고 귀농 생활을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귀농 같은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 틀려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하니까 뭐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이 없을 텐데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시골 같은 데는 다들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죠. 뭐 껌껌하면은 뭐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다가. 그러니까 일찍 자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원 생활하고 시골 생활하면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뭐 이런 도심지에 살면 어떻습니까? 많은 업무상의 미팅, 또 저녁은 저녁대로 또 뭐 술자리, 회식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몸이 일단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잠도 많이 못 자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삶의 질을 요즘들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뭐 농사를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농사도 가볍게 좀 지으면서 부동산 중개 일을 자기 고향 가서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지방 대도시가 교통망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하고 지방 거리가 뭐 2시간 내외로 KTX 타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일일 생활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좀 인구가 좀 분산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펼치고 있는 점에서는 좀 제 생각에도 뭐 그건 긍정적이지 않나. 균형 발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서울을 뭐 올라오지 않아도 이제는 지방 대도시가 이제 자꾸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문화시설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은 인구 집중화가 좀 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업들도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가 투자의 눈이 지방으로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스토리가 되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방으로 아파트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지방에다가 조그만 아파트를 귀농주택, 아파트가 아니라 귀농주택이죠. 귀농주택을 하나 얻어놓은 거죠. 귀농주택을 얻어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집을 정리하고 내려갔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을 정리한 목적이 분명하죠. 분명히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투자 목적도 아니고 투기 목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 목적도 아니고 투기 목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을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줘야겠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8번 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판다. 자, 8번은 이거죠. 8번은 동그라미 8번은 우리가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내가 거주주택이 있어요.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거주주택을 처분했다 이거죠. 거주주택을 팔았다 좀 이런 얘기예요. 거주주택을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다.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주택자가 사실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가. 근데 정부는 요즘 요 임대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이제 요즘은 이제 전월세 대란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세값이 폭등하고.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은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뉴스테이라는 제도입니다. 뉴스테이라는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뉴스테이. 그러면 이런 뉴스테이 제도를 스테이가 뭐죠? 머무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주택 임대 정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해서 이런 임대주택들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뒀다 이거예요. 임대주택으로.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뒀는데 이 등록된 상황에서 이 거주집을 팔게 되면, 거주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지. 거주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었을 때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거주는 우리가 2년 이상 거주를 말합니다. 몇 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집을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주택 활성화가 되겠죠. 임대주택 활성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됐죠. 그래서 8번 다시 읽어보시면 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 이때 장기 임대는 5년 이상 임대를 장기 임대라고 해요. 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2년 이상 거주죠, 거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년 이상 뭐 이거는 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1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우리가 1세대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 말씀드렸고, 1주택이 돼야 된다. 하지만 1주택이 고가주택이 된다거나 미등기로 등기법을 위반해서 주택을 판다거나 그 다음에 주택에 딸린 토지가 과다하게 5배 넓게 책정돼 있다거나 그렇죠? 허위로 계약서를 써서 집을 팔게 됐을 때는 아무리 1주택일지라도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보통 투기 목적으로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뭐 해주자? 비과세를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나오죠.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양도자에게 고지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양도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양도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자에게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고는 언제까지냐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양도일이 4월 2일이다. 그러면 4월 2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러면은 5월, 6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6월 말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양도 시점이 언제냐? 취득 시점이 언제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2년 이상 보유잖아요. 보유는 취득한 날로부터 출발해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보유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보유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요 기간이 보유기간이 언제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 날짜도 알아야 되고 취득 날짜도 알아야 된다 그죠. 이런 비과세를 판단한다거나 양도 시점이 신고를 할 때 판단 시점이 언제냐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이 날짜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 또는 취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취득한 날짜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양도한 날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한 날짜하고 양도한 날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점하고 요 양도 시점은 이제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을 내가 매수해서 그 다음에가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합니다. 그럼 매수 시점이 언제고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떨어지고 등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가 있습니다.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잔금 날짜와 요 등기 날짜가 나와 있으면은 이 둘 중에 무슨 날로 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가 있으면 둘 중에 무슨 날짜로 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둘 중에 늦은 날을 선호하겠어요? 빠른 날을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빠른 날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계약금 준 날하고 중도금 준 날짜는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수 원인에 따라서 취했을 때도 잔금 날짜로 하면 되고 매도 원인에 따라 취했을 때도 양도 날짜는 잔금 날짜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잔금 지급일 여기도 잔금 지급일이 돼야겠죠. 잔금 지급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금 날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매도를 했다. 이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요 매도 날짜는 잔금 날짜다. 상속은 이제 상속이 진행이 된 거죠. 상속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그럼 상속이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등기 날짜겠어요? 개시 날짜겠어요? 당연히 개시 날짜가 되겠죠. 상속
개시 날짜가 된다 이겁니다. 상속 개시. 그럼 상속 개시점과 잔금 날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날로부터 이때 잔금 팔았다. 그럼 요게 이제 보유기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징여예요, 징여. 자, 징여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도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매도도 잔금 날짜가 될 것이고, 요 징여도 징여받은 날이 되겠죠? 징여도 징여받은 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징여받아서 팔았다. 그러면 요때 우리가 이제 보유기간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도 보유기간이 될 수 있겠죠. 여기도 보유기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날짜 알면 되고, 이 날짜 알면은 이 기간이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날짜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명명을 한 거예요. 이때는 언제가 중요하죠? 이때가 언제가 매도 날짜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땅을 하나 사놨는데 집을 짓습니다. 집 짓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신축을 한 거죠? 집 짓기 해서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해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신축을 해서 매도를 하게 돼요. 신축해서 매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축한 날이 언제고, 그 다음에가 매도한 날이 언제냐. 지금 이런 얘기죠. 신축한 날이 언제고, 매도한 날이 언제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매도 날짜도 잔금 날짜가 되겠죠. 그렇죠? 잔금 날짜. 그러면 신축한 날짜는 신축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온 다음에 이제 등기가 떨어져야겠죠. 그렇죠? 허가가 나온 다음에 등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허가 날짜냐, 등기 날짜냐 이거죠. 허가 날짜냐, 등기 날짜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허가가 먼저예요, 등기가 먼저예요. 허가가 먼저죠. 그렇죠? 허가가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요 보유 기간을 우리가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계 취득의 매매 등의 유상승계죠. 매매 등의 유상승계. 유상일 때는 원칙은 뭐라고 됐습니까?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치른 날이죠. 실제로 대금을 치른 날이다. 그러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우리가 언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 되겠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느끼면은 언제 돼요? 잔금 날짜가 되겠죠. 잔금 날짜가 된다. 그렇죠? 잔금 날짜를 대금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대금 치른 날이 불분명한다거나 또는 대금 지급 전에 먼저 등기했을 때는 등기 접수이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죠. 보통 이제 대금 청산이 불명하다는 건 뭐냐면 당사자 간에는 서로 아는 친구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잔금이 만약에 뭐 6월 20일 날 잔금이었는데 이날 잔금이 들어야 되는 잔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날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는 날짜는 뭐밖에 없어요? 등기 날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 접수이 되겠죠. 그렇죠? 등기 접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할부 조건이 됐을 때는 장기 할부라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 이걸 장기 할부랍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물건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을 누리는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빠른 날을 좋아하겠어요? 늦은 날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빠른 날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날이다. 그 다음에 협의 매수, 수용은 이제 강제로 부동산을 팔게 처분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수용이다. 수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는 대금을 치른 날 수용 개시일은 이제 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용법 배우시면은 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수용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토지를 보상받은 거죠. 다만 자발적으로 파는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파는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위원회로부터 개시결정이 떨어져야 됩니다. 개시결정. 그리고 등기 접수한 날. 무슨 날? 빠른 날. 과세관청은 빠른 거 좋아해요? 늦은 거 좋아해요? 빠른 거 좋아하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됐을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이 된다. 공탁이 됐을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이제 협의 매수 수용이 되면 수용 보상비를 좀 많이 받으려고 이제 이 보상을 해주는 쪽을 이제 사업시행자랍니다. 그런 도시개발 사업 사업시행자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러면 준에 만회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상금 결정이 된 날이 미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판결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취득은 상속은 상속 개시다. 상속이 일어나야 된다. 이건 상속 개시가 돼야 되고요. 징여 등은 징여받은 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은 상속 개시가 되고 상속은 상속 개시. 상속 개시가 되고 and 등기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상속 개시와 그 다음에 등기, 상속 개시와 등기 중에 어떤 날, 둘 중에 빠른 날이 늦은 날이 빠른 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시. 그 다음에가 징여는 이제 받은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의 건축물. 건축물의 원시취득은 건물을 신축한 거죠. 그러면 신축했을 때는 뭐예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신축 허가를 받아야죠. 건물 신축했을 때는 신축 허가를 받아야죠. 신축 허가. 그러면 신축 허가 받은 날을 사용승인서가 교부. 승인서를 끊어준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일 또는 임시로 쓴 날이죠. 임시로 쓴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 그러면 과세관청은 늦은 날을 좋아할까요? 빠른 날을 좋아할까요? 빠른 날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은 실제 사용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야 등기가 떨어지잖아요. 건물을 써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날짜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승인서 뭐라고요? 교부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니면 이제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입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입주 날짜 더 빠르면 입주 날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가 여러 상황이 있었을 때는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왜? 과세관청은 빠른 걸 좋아한다, 늦은 걸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가 안 난 거죠. 허가가 안 났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이 되고요. 시효취득.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시효취득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여러분도 아마 민법 시간에 시효취득을 될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점유하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20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뺏어도 좋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니 권리 조정 안 하니까 그러면 그 권리를 뺏어서 취득이 되는 것을 시효취득하는데 그때 이제 이걸 차지한다. 그 땅을 차지하는 걸 점유라 할 것이고 그 점유 개시 결정이 되면 그날을 우리는 취득날짜로 본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원시하고 승계 중에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 그 매매 등의 유상하고 무상.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 별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매 등의 유상과 무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가 이제 기타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환지 전 취득일이다. 환지 전 취득일. 자, 이건 환지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 환지. 자, 환지. 환지라는 것은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땅을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의 도시개발법을 아시면 간단한 얘기인데 지금 도시개발법을 공부를 하고 이 강의 듣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를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도시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근거가 이제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 행위를 하는 건데 이 개발 행위는 첫 번째 수용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환지 처분 행위가 있습니다. 환지 처분 행위가 있어요. 수용 행위하고 환지 처분 행위가 있습니다. 수용 행위하고 환지 처분 행위가 있습니다. 수용은 이제 수용 보상비를 받는 거고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거죠. 환지 처분은 땅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환지 처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바꿔주는 걸 환지 처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 교환이긴 교환이잖아요. 교환이긴 교환인데 그냥 단순 교환이 아니라 교환이긴 교환인데 단순 교환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용은 사업을 이 주체 시행하는 자가 돈이 많으면 보상비로 돈을 줘버리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을 바꿔주면 다른 땅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거니까 다른 땅으로 대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땅이 있다면 다른 땅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교환 목적이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자, 예를 들어서 어디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데가 되면 지자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자체가 땅 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교환이 아니라 어떤 공공의 이익,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개발 목적으로 해주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교환은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비과세를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제취득. 의제취득은 84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권리 및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1980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1980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1980년도에 취득했다가 2015년도에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땅값이 뭐 1제곱미터당 뭐 10,000원짜리였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예를 들어서 토지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만 그 용도가 바뀌면서 투자가 되면 이게 진짜 많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3,10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게.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300만 원짜리인데 이게 당시 10,000원이었다. 그럼 300만 원에서 10,000원 빼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거의 매도가가 차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가가. 그럼 매가가 차익이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물가 상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 80년도에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은 틀리잖아요. 거의 1,000원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그러니까 이때는 그대로 화폐 가치로 빼면 안 되고 이 가격을 좀 업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80년도로 하지 말고 85년 1월 1일 당시의 가격으로 취득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식을 정해주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차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취득식이 의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취득식이 의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84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권리 및 기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얘기가 남았죠. 차익이 생겨도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를 우리 할 때는 양도 시점, 또 비과세 판단할 때는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야지 신고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중요한 계산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우리가 비과세나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중요, 특히 유상하고 무상 요 거래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취득시기 의제 같은 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양도세 계산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